안녕하십니까. 목요일의 남자, 목요일 리포트의 김태환 멘토입니다. 또 한 주가 벌써 또 지나갔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시장 자체는 상당히 앞서 이재광 이사님께서도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겠지만, 전반적으로 호재성 재료 자체가 조금씩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시장의 더 모멘텀을 꺾을 만한 악재진 요소는 현재 하반기 12월 달에 미국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불확실성밖에 없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전기차 관련해서 리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별에 대한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종목에 대한 집중적인 후발 종목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종목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제가 전기차 관련주 가운데 이번 주 시장에 들어서 LG화학 같은 경우가 또 신고가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죠? LG화학이 상당히 테슬라와의 기술과 관련된 전략적인 협의를 하면서 LG화학이 신고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한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7월 달부터 벌써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바닥 대비 주가가 70% 정도 이상이나 급등하는 시점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목요일 날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매도해야 되는 시점보다는 이익 실현가를 설정해서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많이 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추격 매수했다가는 손실을 볼 수 있는 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많이 떴지만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기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전일 같은 경우도 무려 장중한 때 18% 이상이나 급등하면서 가파른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 즉 지난주 목요일날 여러분들에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눌림목 시점에서 매수에 가담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충분히 9,500원 이하권에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셨다면 매수가 가능했던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 자체는 전기차 관련주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동안 7월 달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이외에 후발주적인 종목으로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후성 같은 경우, 그죠? 후성 같은 경우 장중한 때 무려 15% 이상이나 급등했던 모습입니다. 예전 같으면 변동성이 30% 정도까지 확대가 되어지지 않았던 그런 시점이라면 거의 상한가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목요일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업황을 보면 종목이 보인다라는 그런 개념을 꼭 좀 인지를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종목도 있고 업황도 있겠지만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미리 저점에서 사둬야 되는 그런 업황 네, 또 종목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전기차 리뷰와 마찬가지로 은행주 그리고 정권 업황에 대해서 리뷰를 다시 한번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강연회라든지 인터넷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권주와 은행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실질적으로 바닥권에서 매수에 가담하시는 분들보다는 이미 그 이전에 정권주와 은행주를 매수해서 손실 구간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정권주와 은행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두 업종 다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은행주와 정권주 같은 경우가 강한 급등세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바닥권을 탈피하면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고, 상승 기조가 지수가 이제 하락 기조보다는 상승 기조 추세 속에 있는 모습 속에서 시장이 어느 정도의 그 수급적인 부분까지만 좀 마련을 해준다면 상승 기조는 조금 더 이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결국 정권주들도 어느 정도 바닥권을 탈피하면서 서서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그 업황 리스트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가운데 정권주와 은행주를 좀 접하지 못하신 분들 간략하게 오늘 두 개의 업종을 함께 좀 분석을 해드려야 될 테니까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만 좀 짚어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시는 정도 이렇게 순서를 정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정권 은행 업황에 대한 리뷰인데요. 자, 이제 첫 번째 한번 은행 업황부터 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은행 업황은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저평가된 국면이다. 확실한 반전 모멘텀이 현재로서는 부족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장의 어떤 예상치에 비해서
호실적을 또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다만 은행주 같은 경우는 물론 인터넷 은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슈도 좀 있는 모습이고, 우리가 계좌 이동제 같은 경우는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입니다. 그죠? 10월 30일부터 계좌 이동제가 시행이 될 겁니다. 계좌 이동제가 시행이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거래은행과의 전반적인 부채와 관련해서 부채 비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주거래은행을 옮기기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 즉 개인들이 갖고 있는 계좌가 무려 800조 원 정도 되는데 덜썩덜썩거릴 수 있는 건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물론 은행마다 이제 본격적인 마케팅과 함께 기존의 고객을 잡기 위하고 또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상당한 마케팅 전쟁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계좌 이동제와 같은 부분들, 그리고 종합자산관리계좌 ISA와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정권 업황이 좀 약간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따라서 인터넷 전문은행과 같은 여러 가지 이와 같은 부정적인 요인들이 실질적으로 은행 업황의 하락 기조를 좀 만들어 주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저금리 저성장 기조 속에서 넷 인터레스트 마진이라고 해서 순이자 마진 자체, 이 부분 자체가 결국 좋아져야만이 순이자 이익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조가 되겠는데요. 그동안 상반기 상당히 좋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5% 정도의 저금리 기조를 아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FOMC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미국 금리 자체를 일단 동결하고 12월 달에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를 좀 내비쳐 주었지만, 내달 있을 우리 검통위에서도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적인 부분보다는 동결 정도로 좀 가지 않을까 조심히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은행 수익 중에서 가장 차지하는 많은 비중, 그죠? 총 영업이익 관련되어서 많이 차지하는 그 순이자 이익 부분이 무려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 자체가 실질적으로 순이자 마진이 어느 정도는 업종이 하락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좀 순이자 마진의 하락폭 정도가 어느 정도 정점에 좀 달아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서서히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주시는 그런 부분을 좀 놓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황 자체가 좋지 못한 업황들이 많이 있었죠. 조선 업황도 그렇고 철강 업황도 그렇고 많은 업황들이 부진을 겪다 보니까 대손 삼각비에 대한 부담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은행 업황의 하락의 요인이 되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또 환율 같은 경우는 최근 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1,200원대까지 증가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외국인들이 오히려 환율 상승으로 매도세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9월 24일 날 은행 업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은행주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이제 어느 정도 바닥 구간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핀테크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인터넷 은행과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제 KT라든지 또는 이제 카카오 그리고 인터파크 그룹 이 3개 정도가 실질적으로 인터넷 은행과 관련해서 예비인가에 결정이 될 텐데 12월 달에 최소 1개에서 2개 정도의 예비인가를 결정이 나고 나면 내년도 2016년도 상반기에 실질 본인가가 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프라인 기존의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 인터넷 은행이 설립이 된다면 물론 잠식적인 부분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죠? 2020년도 정도 보면은 인터넷 은행들의 실질적인 그 예금액 비중 가운데 2% 정도까지 차지할 정도로 많이 잠식이 되겠지만, 우리가 이 그림을 좀 놓고 본다면 그죠? 우리은행이라든지 또 국민은행이라든지 이런 여타 기존의 오프라인 은행들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인터넷 은행 출범에 뛰어들고 있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너무 인터넷 은행과 관련해서 기존 오프라인 은행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볼 필요는 없다는 부분을 한번 좀 체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은행 업황 가운데 이제 10월달 기준금리 동결을 되었던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순이자 마진적인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금리가 인하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 폭 자체는 금리 추가 인하 시에 순이자 마진의 폭 자체는 2에서 3bp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크게는 우리가 순이자 마진 자체가 바닥을 좀 찍어서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볼 필요는 없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최근 들어서 좀 이슈가 또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9월 달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11월 달, 12월 달에 좀비 기업들, 즉 부실 한계 기업들에 대해서 솎아내기 작업을 이제 정부적인 차원에서 나서서 범정부 구조조정 협의체가 구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50대 그룹 계열사 내에서도 상당히 계열사들이 부실한 기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즉 이자 보상 배율 자체가 1 미만이다. 즉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하고 생산을 하고 일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은커녕 이자까지도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땐 은행주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치명타를 줄 수는 있겠지만 넓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은행 건전성적인 측면에서는 호재성 재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하반기에 이와 같은 부실 좀비 기업들을 쏟아낸다 하더라도 상반기에 이미 많은 대손 충당금을 쌓아놓았기 때문에 크게 은행주들에 대한 부실 여부 자체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 업황에 대한 개선 가능성, 긍진 요인 자체는 올해보다는 내년도 16년도 이후에 회복세를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보자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최근 정부에서 적정 자본 유지할 수 있는 은행에 대해서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주겠다. 물론 자율성을 준다는 것은 중도 수수료 압박과 관련된 부분은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이제 하반기에 배당과 관련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율화된 그 측면 속에서 놓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은행주들이 3% 전후한 고배당의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배당 자체를 좀 상향할 수 있는 부분들 자체도 은행주들에 대해서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적립 충당금 규모는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은행주는 PBR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 0.5배 저평가 국면에 있다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 포인트는 이제 순이자 마진의 안정세, 순이자 이익의 시장 전망치가 부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놓고 볼 수 있겠고, 실제 은행 업황 자체는 2008년도 금융위기 수준의 은행업 PBR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우리가 은행주들이 상당히 바닥권이지만 크게 올라서지 않고 있지만 점진적인 바닥권에서 우리가 한번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전에도 제가 은행 업황을 말씀드리면서 별표 3개 쳐드릴 만한 종목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게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은행이라든지 기업은행이라든지 또 신한지주, DGB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한 단계 종목별에 약간 차별화는 있지만 10% 전후한 가격대 정도까지 반등을 주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여전히 이 은행주들 가운데서 이와 같은 우리은행 그리고 기업은행, 신한지주, DGB 금융지주 이런 4가지 종목들 정도로 압축해서 다시 한번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정권 업황으로 좀 넘어갈 텐데요. 역시 정권 업황 같은 경우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즉,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구간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글로벌 경기 둔화라든지 또 미국 금리 인상의 지연 등 불확실성 자체가 또 상존하고 있는 모습이고, 거래대금 같은 경우도 11조 원대 규모에서 8조 원대로 이제 떨어져서 정체되어 있는 구간인데, 역시 정권 업황 자체도 주가 순자산 비율 PBR적인 측면에서는 1배 이하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부분들을 꼭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정권 업황도 터닝 가능성에 관련된 부분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기대를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현재 신용잔고 자체가 2015년 상당히 지수가 강하게 급등을 하는 것 시점 속에서도 고점 대비 3.8% 정도의 신용잔고가 있었는데 8월 말 정도 기준만 놓고 보면 2.8% 정도로 감소했으니까 과거의 어떤 평균치적인 3% 이내에 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최근에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신용잔고가 조금씩 증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역시 정권 업황 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추저금리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우익 예탁금의 증가율 그리고 신용잔고가 낮아져서 추가적인 정권 업황의 하락의 위험은 적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정권사들 같은 경우에 올 3분기의 이익 자체는 분명히 좋지 못할 것이라는 부분을 일전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권 업황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도 우리가 실질적인 측면보다도 대형주 관련된 메이저 정권사들에 관련된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간에 업황 자체는 우리가 점진적으로 역시 은행 업황과 마찬가지로 정권 업황도 개선되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버리지 비율 자체는 한 번 더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총 자산이 자기 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제한과 관련된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자산관리 계제가 이제 시행이 되고 튼튼한 확실한 이제 종합 파트너사로 도약하기 위해서 레버리지 비율 자체가
적은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결국 정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가능성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미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가 대규모 정자를 통해서 주가가 한 단계 더 밀려나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메이저 증권사 같은 경우는 1100% 레버리지 비율 자체가 분명히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이저 증권사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1100% 정도의 임계치에 도달한 증권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와 같은 부분들 같은 경우는 ELS의 발행이라든지 단기 유동성 상품의 다양화로 자금 유입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레버리지 비율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2017년도부터 1100% 이하의 증권사들이 이와 같은 그 전반적인 레버리지 비율을 유지하지 못할 시에는 금융당국에서는 경영 개선의 요구라든지 영업 정지라든지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임원진 교체까지 카드도 꺼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율 자체는 향후 증권업황에 대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는 부분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중소형 증권사들의 자본 확충 필요성으로 정자 가능성의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증권주들은 모두가 다 매수에 가담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차별적인 업종 내에서도 접근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IS 종합자산관리 계좌가 시행이 되면 증권업황은 조금 더 호조세를 보일 수 있겠죠. 자, 그럼 터닝 반전을 위한 모멘텀. 2015년 세법 개정안이 되면서 이제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 ISA가 도입이 되면 결과론적으로 이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것은 결국은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결국은 정시 화랑을 이끌어내겠다는 부분이 되겠죠. 계속적으로 정권시장에 대한 부양을 통해서 기술적인 그 비과세 혜택도 주고 정권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그죠? 내년에 또 이제 총선이 있고 또 총선 다음에 해는 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박근혜 정부 자체에서도 시장이 주식시장 자체가 결국 꺾어지게 되면 결국은 이제 아무리 잘해놓고도 그죠? 결국 좋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결국 정권업황 자체는 우리가 지금은 바닥권에 있지만 분명히 어느 한 시점에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다는 부분을 한 번쯤 연기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해외 주식에 또 60% 이상을 투자 펀드에 또 가입하는 조건에 대해서도 이것이 관리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런 부분들도 증시 화랑과 관련된 부분들로 놓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잠시 좀 말씀드렸지만 개인 고객 자산가 확보한 대형 증권사 및 은행과 통합 마케팅이 가능한 증권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정권업황의 이제 종합 포인트인데요. 3분기 증권사 영업이익의 감소 전망은 불가피하다라고 일전에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이와 같은 불확실성 자체가 해소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턴어라운드가 기대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좀 과도한 저평가 구간은 사실입니다. 그죠? 하지만 이제 정권업황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적극적인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어느덧 최바닥권 정도, 대바닥, 즉 진바닥 정도는 확인하고서 서서히 정권업종도 조금씩 상승 무드를 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데 낙폭 가변은 분명하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중대형 증권사 위주의 포트를 좀 재정비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전략을 좀 세워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 한 번쯤 더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권업황을 또 말씀을 드리면서도 주요 관심주로 여러분들에게 별표 3개 쳐드린 종목들이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도 NH투자증권이라든지 삼성증권이라든지 메리츠종건증권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올라왔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어닝 스프라이즈를 기록했던 한국금융주주 같은 경우도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인 중소형 증권사이지만 실질적인 브로커리지 수익이 아직도 많이 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IB 부분을 좀 강화하고 있으니까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한 번쯤 여러분께서 중소형 증권사 가운데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은행업황과 정권업황 두 개를 좀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께 핵심적인 요소만 좀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시간을 좀 지나쳤거나 아니면 좀 뒤늦게 방송을 보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리뷰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렇게 해서 이번 주의 목요일 리포트 은행 정권 업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도 여러분들께 또 다른 업황과 함께 또 찾아뵙겠고요. 자, 이번 주는 또 제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동부증권 인천 지점에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10월 31일 마지막 날 오후 2시부터 강연을 시작합니다. 동부증권 인천 지점으로 오시면 되겠는데요. 지하철역으로는 7호선 불포천역 8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올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에
꼭 매수해 놓고 가야 될 종목과 또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업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 날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환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